그 미국 증시에 비해서 이제 국내 증시 사실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커서 또 국내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멘붕인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좀 발생할까요? 주가 상승을 우리는 S&P 500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나스닥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우존스도 따라간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가 했던 이야기 자체가 이게 비대면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관련돼 있거든요. 배터리, 네.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유통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쫙, 그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죠. 이게 주로 최근에 가격이 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코스피가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나스닥을 따라갔다보다는 S&P 500을 따라가는 경향이 좀 강했는데 이 나스닥 지수가 아니고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는 경향을 꽤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돌림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우리나라 주가지수 코스피라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반영하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한 번씩은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뭐 어쨌든 그 뭐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다 반영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좋은 거는 다 반영했고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예. 거기다가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중국에서는 긴축한다고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사실 2월 달부터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릴 때는 어제 미국 시장을 반영을 하는데요. 예. 어제 가령 올랐다 그러면 미국 올랐다가 올라가는데 장중에는 거의 완전히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중국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게 이제 그 더 이상 미국 쪽에서 호재가 안 나오니까 예. 그 지금 미국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보니까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꽤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고 예. 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미국의 이제 금융주들, 은행주들 올라가는데 조 시가총액은 한참 낮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미국 시장에 좋은 거 못 받고 나쁜 영향만 받고 있고 예. 좋은 영향 받는 거는 저쪽의 시가총액이 좀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옆에서는 하루 종일 장중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뉴스가 안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자고 있고 예. 뉴스 안 나오는데 중국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예. 그 영향만 받고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뭐 주식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일은 10년에 1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다 올랐으니까요. 예, 작년의 일은 좀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10년에 뭐 한 1년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고 뭐 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것이죠. 예. 뭐 주식시장이 하나의 모습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 최소한 꼬리 9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럴 때는 이거, 이럴 때는 이거, 이럴 때는 이거.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정 국면이에요.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좀 특수한 모든 상황은 특수할 건데 좀 특수한 조정이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작년에 다 올라가 버렸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중간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요즘 다시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 실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나와야지 올라간 가격을 정당화시켜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플러스만 된다고 해서 또 그것도 아닐 테니까. 네. 기대를 하는 만큼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코스피는 뭐 3천 정도긴 합니다만 예.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코스피가 2,500 정도 할 때 그 우리가 보던 실적만큼도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높아져 예. 있는데 우리 눈높이는 아이고 미국은 훨씬 더 높은데 저기를 보고 있지만 예. 우리의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은 다르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강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미국을 쳐다보고 이걸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주로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데 예. 기관들은 그렇죠. 뭐 한국 주식보다는 저거 사는 게 낫겠네 이런 식으로 해외로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연기금들이
뭐 연기금, 보험사나 이런 굉장히 길게 투자하는 자금들이 예.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선진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사이에 밸류에이션 격차가 지금 사상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보는데 개인들은 아니 우리도 저거만큼 올라가면 되지 뭘 그렇게 이런 걸로 사고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사는 쪽도 있고 파는 쪽도 있고 예.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나와야 될 것이냐, 다른 나라 나오는 것만큼 나와가지고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계속 작년부터 쭉 나왔던 게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전기차, 우리나라 기업들 수준이 세계적이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 수준이 결코 뭐 높은 게 아니다. 계속 또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은 더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최종 소비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하는 게 자본재, 중간재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기업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브랜드를 갖고 소비자한테 직접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우리가 만든 물건을 다른 데다가 넣는 거단 말이죠. 배터리라는 것도 그렇죠. 배터리를 소비자한테 직접 파는 게 아니고 예. 딱 상표 붙여가지고 딱 파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미국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뭐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상표 딱 붙여서 자기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이걸 고르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상표를 붙여 소비자들 이 물건을 비싼 값에 사도록 하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고 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죠. 근데 납품하는 건 쉬워요. 쉬운 대신 납품이 끊기는 것도 굉장히 순식간인 거죠. 예. 그리고 소비자들은 꾸준하게 쓰는데 기업들은 꾸준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투자 부분에 훅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너도 나도 훅 투자를 하고 1년쯤 지나고 나면 투자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그러고 나서도 쭉 구매를 하는데 자본재 중간재는 이때 한번 확 구매가 일어나고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주가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그리고 기업 이익도 아주 이렇게 사이클이 심한 시클리컬한 특성을 보이는 게 우리가 자본재 중간재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이슈예요.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한국의 주가의 상승은 사실 전 세계 최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MSCI 지수율인 이야기하는데 거기 신흥국, 선진국 다 합치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51개국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지난 1년 동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중간재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이쪽이 뭐 배터리 뭐 이쪽 뭐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좀 짧고 그동안 기업들이 다 투자했겠지. 아직까지도 투자 안 하고 있고 계속 그럴 리는 없죠. 소비자들은 계속 사겠지만 꾸준하게 사겠지만 한번 확 사고 말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물건 팔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공장 지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당장 저거부터 확보해라. 우리 1년 동안 공장 지을 건데 야 반도체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부터 확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는데 예. 이게 작년에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측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힘으로 좀 쭉 유지가 되어 오다가 그 고객 예탁금도 한 76조 이상 뭐 갔다가 지금 62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공모주 약간 이슈 때문에 한 5조가 뭐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차피 다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개인의 그런 지탱할 수 있는 힘도 좀 많이 약화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미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받게 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그쪽 시장은 좀 막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어쨌든 확 열려버린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그 대출을 좀 억제하고 금리도 올리고 이렇게 서서히 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계속 매수 여력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올해 초에 주식 투자 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대부분 들어오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하겠다고 더 들어오는 돈이 그렇게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예. 뭐 고객 예탁금이 이걸 뭐 언제든 주식 사겠다라고 하는 돈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돈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 이만큼은 꾸준하게 남아 있는 돈인데 그게 좀 많기는 하지만 쉽게 이게 주식 매수로는 쉽게 들어오는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사겠다 이런 돈들이 실제로 뭐 은행에서 그 저기 뭐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개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게 한도가 계속 이제 한도가 줄어들거나 하고 있고 한도를 안 늘려주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걸 느끼실 건데 예. 그런 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안 올렸지만 이미 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의 매수세로 주식시장을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건 오히려 주식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이다. 최근에도 보면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어제 미국 주가 올라갔다가 확 올라갔는데 아침에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이게 장중에 슬금슬금 내려와가지고 그걸 음봉이라고 하거든요. 예. 파란색 그러니까 캔들 차트 이런 걸로 보면 음봉이 쭉 내려와 있는 이게 장대 음봉이라고 하는 걸 주식시장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주가가 떨어진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거는 외부 요인인데 우리 내부 요인이 주가를 밀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 주에 들어서 벌써 2번이나 미국 주가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져 내려와서 음봉을 만들고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도 플러스 시작했다가 쭉 음봉을 만들고 이게 이제 시장 내부의 체력의 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캔들 차트, 뭐 봉 차트라고 하죠. 봉 차트로 만들어 놓고 이 보면 야, 이 시장의 체력이 약화돼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중국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이 뭐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인 뭐 재정 정책을 쓰겠다, 그다음에 뭐 온건적인 통화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긴축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긴축 쪽이 기조라고 좀 보세요? 아마도 그렇겠죠. 중국이. 근데 이제 중국의 긴축은 조금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미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큰 벽이 놓여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작년에 미국 의회가 만든 법이 첨단 장비를 중국에 수출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걸려 있는 일본이나 서방 국가들에서도 특히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 수출을 중국에 대한 장비 수출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령 이게 10나노 이하로 흔히 뭐 5나노, 3나노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뭐 7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뭐 가령 네덜란드 장비 회사죠. ASML이라는 회사에 장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이걸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중국은 반도체 끝났냐? 아니죠. 이번에 양회에서도 보면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그쪽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뭐 하겠다고 다시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딴 거 지금 딴 거 할 거 아니다. 지금 부동산 뭐 주식 가지고 지금 당신들 장난칠 때 아니고 역량을 다 모아서 여기다 쏟아부어야 된다. 그렇게 한 5년을 해야지 미국이 막아놓은 이걸 우리가 뚫고 미국과 경쟁할 수준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중국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긴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금리 올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돈이 나갈 수 있는 길을 탁탁탁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뛰어난 인재들이 야 이거는 안 되겠네 일로 가자 첨단 산업으로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긴축해보다는 정확하게는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는 첨단 산업으로 모으는 그런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향후 다가올 미국과의 이제 그 대결 구도에서 좀 준비를 한다 그런 포석이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네. 중국 증시 때문에 좀 충격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도 좋을 것이고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올해 많이 오를 것이다 해서 중국 증시에 투자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펀드식으로라든지 그 기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예전부터라도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그 저기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 주식 시장에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팔럿이랍니다. 정부 정책. 아, 네. 두 번째도 팔럿이, 세 번째도 팔럿이래요. 그러니까 뭐 기업 이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뭐 못 올랐다 뭐 많이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예. 주식시장은 결정된다. 이게 이제 예전부터라도 하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이제 산업을 재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뭐 저기 국유 기업도 정리하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중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독한 마음을 먹고 예. 경제를 판을 바꿔 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거긴 여전히 우리 옛날에 경제 개발할 때처럼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가가 산업을 이제 이거는 치고 이거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뭘 하겠습니까? 주가 올라가는 게 사실 중국 사람들이 주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주가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 이런 거 없거든요. 없고 주식의 분포를 보게 되면 이제 정부나 아니면 뭐 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간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좋을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중국도 외국인 투자를 좀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건 있죠. 근데 요거는 주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채권으로 주로 합니다. 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채권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루트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개혁 개방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그래서 채권으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서방 기업들한테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외국 기업하고 합작하는 기업한테 외국 법인한테 49% 이상의 지분을 안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 외국 기업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태였는데 채권 쪽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한테 51% 이상의 지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기 들어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증권사,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IB 큰 하우스들 보면 50%에서 70%, 80%까지 지분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가 일어나는 건데, 예. 이게 주로 이제 채권 쪽으로 돈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버블 일어나면 골치 아픈 것이죠. 예.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저렇게 해놓고 뭐 유동성이 과도해서 뭐 주가 올라간다 이래 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는 것이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지금 우리가 자꾸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실제로 그렇게 긴축을 강화시키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 정책은 사실 미국은 연방기금리나 뭐 양적 완화 이런 거 보면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보면 예. 정책이 연준의 정책이 어떤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중국은 한 20개를 봐야 된대요. 20개. 예. 옛날에는 뭐 1년짜리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했는데 예. 그것도 내팽개 진짜 오래됐고요. 도대체가 지금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가 뭐지? 없어요. 금리도 몇 개를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급준비율 정책도 쓰잖아요. 예, 그것도 M2 쓰죠. 이런 것도 관리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어요. 완화적인가 봤더니 이쪽에서 또 이제 그 지급준비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M2 목표를 또 조정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중국은 그렇게 긴축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 팬데믹 때 낮춰놨던 단기금리를 그 직후에 작년 여름에 올려놓고 그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만 놓고 보면 중국 긴축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냥 가고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이제 그 고위 관계자들께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번에 뭐 예. 꼬수칭 주석 같은 경우도 거품이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네, 예. 세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국가 총력을 모아서 이쪽에 집중을 하자, 첨단 산업, 반도체 이런 거 집중을 하자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너무 긴축을 강하게 놓으면 이것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의 정책이나 이런 거는 한두 가지 보고 이걸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모든 게 다 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데 집중돼 있고, 네. 이쪽에 자꾸만 이게 저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가가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때리는 거죠. 때리고 이쪽에 관심 집중. 근데 너무 때려 놓으면 이쪽에 관심이 안 갈 테니까 예. 적당하게 때려서 이쪽으로 다 관심을 집중해라. 적절하게. 네, 그거 말고 딴 거는 다 지방방송을 꺼라. 뭐 이런 식의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이 잘 관리를 하는구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일각에서는 과거 뭐 송흥비 화폐 전쟁에서 나오듯이 뭐 양털 깎기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이미 시작되고 있다.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정도로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한 코스피에서 한 80조 원 이상을 순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당 부분이 이제 빚으로 만들어져 많이 있다는 했죠. 것이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경기가 회복되고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낳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어쩔 수 없죠. 나중에 가면 이게 당장 올해는 아니고 당장 내년 아니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빚으로 만들어진 거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 가면 금리를 안 올릴 수 있으면,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면 빚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뭐 아무리 많아도 이자 내는 거 얼마 없으니까 그렇죠. 예. 문제가 안 됩니다만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빚으로 만들어진 자산 가격은 다 거품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예. 뭐 미국이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홍콩의 집값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빚으로 만들어진 거는 무너질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빚이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도 가계가 빚이 많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 뭐 거기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정부는 장기로 발행을 많이 하니까 예. 금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당장 피해가 없는데, 뭐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대부분 신흥국에서는 전부 다 가계가 단기금리 연동돼서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택도 단기금리 연동돼 있어요. 미국 같으면은 30년 고정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예. 물가가 올라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예. 뭐 자기는 관계 없는 일이니까. 예. 근데 우리는 다들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기 금리로 자금 조달을 했으면 인플레이션 어떤 뭐하든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빚이 많다 뭐 관계 없는데 다 단기 금리 연동돼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우리는 폭탄을 안고 있는데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는 잘 모르죠. 인플레이션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좀 조금씩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좀 올리면서 좀 긴축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2009년에 썼고 예. 2010년부터 긴축을 시작합니다. 예. 실제로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그 한국은행도 그때 2010년 여름부터 금리 인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더블 딥이라고 하는 경기가 그땐 좋아졌다가 또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예. 또 낮춰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책 신뢰성만 망가지고 예. 별로 좋은 결과를 낳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은 하고 있는 게 그때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그렇다 또 경기 악화가 되면 또 모든 비난 한국은행에 집중되겠죠. 예. 그런 우를 범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그 금리가 예.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자영업자의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모든 금리를 다 끌어올려 버리기 때문에 이게 경제 악화 속도가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자를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의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신용대출할 때 은행들이 이 사람이 직업이 있느냐를 보잖아요. 소득이 있느냐. 예. 그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자를 더 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쪽의 금리를 끌어올리는 중이죠.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금리를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로 보고 올릴 수 있는, 올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예. 그런 쪽의 금리부터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조정 국면인데요.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김일구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